귀신이 나오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집을 흉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흉가라고 하면 집이 방치되어 있거나 허물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흉가에 버젓이 사람이 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딱히 문제 삼지 않거나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람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절대 좋지만은 않겠죠.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20년 동안 11명의 사람이 죽은 집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흉가로 알려진 기이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체 그런 집을 왜 가만두었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저절로 집이 사라지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겨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던 내용은 저도 어린 시절이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5번째로 사람이 죽어 나왔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죠.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아주 우연히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종식이라는 친구가 우리 동네에 흉가가 있다고 말했고, 함께 놀던 친구들은 흉가가 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 그 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 벌써 5명이나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다들 기겁을 함과 동시에 흉가 근처로 놀러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종식이를 따라갔을 때 채 10분도 되지 않아 그 집을 발견했고, 저희 동네에서도 거의 안쪽에 위치한 3층짜리 집을 보게 되었죠. 다같이 그 앞에 서서 집을 둘러봤을 때 오히려 종식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안에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평범한 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평범하게 생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귀신이 나오는데 대체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종식이는 그런 저희들의 눈초리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 집이 왜 흉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종식이의 부모님은 이 동네에서만 한평생 살았던 분들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같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서로 알고 계셨죠. 근데 어머니께서 성인이 되었을 무렵 이 집이 처음 지어지게 되었고, 따지고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곳에 집이 있었는데 처음 집이 지어져서부터 이곳에 들어와 사는 세입자들이 꼭 죽었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들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죽는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죽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종식이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했을 때 첫 세입자였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연달아 사망하셨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들을 마치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닐까 싶었죠. 물론 5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놀라움도 있었지만요. 어린애들은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고, 다들 종식이가 거짓말한다고 몰아가며 대충 종식이를 놀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종식이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소리를 쳤지만 다른 놀거리를 찾았을 때부터는 더 이상 그 주제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종식이의 말을 믿게 된 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다녀온 이후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부모님과 함께 다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고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저희 학교 어머니회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제 친구들 중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어머니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워낙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저도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나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절대로 그 집 근처로 가지 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종식이가 말했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죽어나갔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집이지만 3층에 집주인이 살고 1, 2층에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지하에도 한 가구가 살았고요. 즉, 총 4가구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인데 그간 처음 집이 지어졌을 때 왔던 노부부가 연달아 죽었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이나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동네 입구에서 작은 슈퍼를 하던 김씨 아저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답니다. 발가벗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새벽에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을 때려서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평소 엄청 사글사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평이 좋았던 분인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유력한 설이었죠. 또 1층에 살던 어린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이 소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집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건 그 집 주인들의 행보였죠. 집주인은 5,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총판 일을 꽤 오래 했다고 하더군요.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그 일이 잘 되는 것인지 집을 지을 정도로 돈이 많았고요. 동네에서도 나름 방귀 좀 끼던 사람들이라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을 말하던 사람들도 없었겠죠. 이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음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치부되거나 어른들은 그 땅이 흉지라 사람들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6명이나 더 그 집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섬뜩한 것이었죠. 지하에 혼자 살면서 노가다를 하던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매일 술에 절어 살았지만 어느 순간 집에서 혼자 고독사했습니다. 몇 달간 지하는 비어져 있었지만 새로 세입자가 들어왔고 부모와 아이가 살던 세 가족 중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1층과 2층에 살던 세입자들이 각각 한 명씩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게 맞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그 집에는 계속해서 세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도 싼 월세, 전세금 때문이었고 심지어 몇 년간 금액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 꽤나 메리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죽은 나머지 2명은 누구였을지 아시겠나요? 다름 아닌 그 집 주인 노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살다 이런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게 새삼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놀랍네요. 어디서 구한 건지 집에서 둘이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죠. 시신을 수습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에 경찰 인력들이 들어가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던 경찰관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더군요. 집 입구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에 부적이 엄청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벽지를 부적으로 만든 것 같이 온통 부적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작은 방에는 제단 같은 게 있었는데 꼭 무슨 신을 모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거지만 둘이 죽기 전에 유서도 있었답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저승에서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는 남편이 사업을 하던 중에 동업하던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동업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갔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가 죽었다고 말이죠. 뜬 소문이라고 해도 부적이 그렇게까지 붙어있는 걸 감안했을 때 정말로 그에 합당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던 사람 중 11명이 죽었고 집주인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요. 그 이후 아들이 집을 내다 팔았지만 아직도 그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람들도 잘 살고 있고요.
가끔 그 집 앞을 지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어서도 복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흉가라는 게 꼭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있고 이런 곳을 흉지 중에 흉지라고 하죠. 그 많은 부적을 붙였다는 걸 봐서는 아마 계속해서 집주인들도 시달렸겠죠. 문제는 그 여파가 다른 집에까지 가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원혼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가했던 거겠죠. 다만 궁금한 건 수십 년은 넘게 버텼던 사람들이 왜 돌연 죽었을까입니다. 갑자기 죄를 뉘우치고 목숨으로써 용서를 빌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어느 순간부터는 원혼을 막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참, 만약 정말로 저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들은 그곳에서도 불행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끔찍했던 당시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차마 그 물건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트라우마를 만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꽤 먼 거리에 있는 사무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들어갈 곳이 많더군요. 우선 단순한 방 하나만 덜렁 있는 원룸보다도 작게나마 주방이 딸려있는 곳을 원했기 때문에 월세를 구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꾸밀 만한 것들을 배치해야 했고 어느 정도 가전제품들은 있었지만 추가로 사야 하는 것들도 있었죠. 회사에 들어가고서부터는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진 않았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집안을 채우는 데 다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것을 산다고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개인적으로 이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맞지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시기였거든요. 한창 코인 붐이 불고 있던 그때 너도 나도 코인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던 저는 누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겠다고 늦은 밤까지 쉼없이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는 버튼 하나로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을 만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같이 대학을 졸업한 동기들이나 몇몇 선배 중에서도 코인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더욱 마음이 동하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코인판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남들 부럽지 않은 복이 저한테도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도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혼자 도시 나들이를 나와서 걷고 있다가 눈에 들어오는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알록달록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고 저도 모르게 그곳에 이끌리게 되었는데 안에 들어가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신기한 잡동사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집에 놓고 싶을 만큼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도 많이 보였고 가게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가게 안쪽에서 그걸 처음 보게 되었죠. 상품 진열대에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포스기 옆에 인형같이 생긴 그것이 띡 옆에 놓여 있었고 굉장히 눈길을 끌더군요. 뭐라 형언할지 모르겠으나 꼭 생긴 게 마트료시카처럼 생겼는데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의 얼굴이 겹친 것 같이 기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었으나 그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한 대 붙어 있었고 색감은 오색달록하여 너무 예뻐 보였죠. 그래서 사장님에게 이건 얼마냐고 여쭤보니 이건 파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는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갖고 싶다. 저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장님에게 이거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냐. 집에 가져다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주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사장님은 다소 당황하신 듯 보였고 본인도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거라 쉽사리 팔기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저한테 파시면 꼭 자주 방문해서 팔아드리겠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난처해 하시던 사장님께서는 알겠다고 그냥 몇만 원에 가져가라고 결국 승낙하셨죠. 몇 번이고 감사의 표현을 한 다음 가게를 나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장 위에 예쁘게 가져다 두었습니다. 회사 출퇴근길에도 그걸 보고 있으니 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겁니다. 뭐랄까, 분명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집이 그리 크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온몸을 통해 느껴지는데 약간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다고 추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안락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지금은 안락함보다는 차갑고 어둡고 심지어 음침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불이 꺼져 있다 보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 외에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따금씩 물건들이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위치가 살짝 바뀌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TV 옆에 놓았던 티슈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행거에 걸어 놓았던 옷걸이들이 밑에 왕창 떨어져 있기도 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건들을 저도 모르게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이게 정말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희 집에는 밖에 나갈 때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발장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가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혼자 살면서도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정리하는데 그날은 집에 돌아오니 신발 하나가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경비실로 가서 CCTV부터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하고 나서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11층이라 창문을 타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집에 누군가 있거나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뜻인데 아무리 뒤져도 사람 하나 숨어있을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나가면서 실수로 신발을 쳤을 거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 신발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그날은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간단히 씻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떠지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렸고 온몸이 굳은 채 눈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피곤하긴 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했죠. 그 전에도 가끔씩 가위에 눌리긴 했지만 어디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나오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러다 다시 잠에 들면 아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죠. 이날도 대충 몸에 힘을 주면서 가위를 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평소 침대에서 누웠을 때와 약간 다른 게 시야에 비추더군요. 제가 창가 쪽으로 머리를 두는데 그렇게 되면 현관이 맞은편에 보이고 식탁과 주방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위쪽에 사람 얼굴이 있는 겁니다. 냉장고 꼭대기와 천장 사이에 채 20cm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 얼굴이 끼어서는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20cm면 당연히 사람 얼굴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 얼굴이 있는데 거의 꽂혀 있는 게 맞을 정도로 꽉 차게 들어가 있었고 입꼬리가 얼굴 반만큼 찢어져 웃는데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몸은 보이지도 않았지만 얼굴만 덩그러니 그곳에 박혀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안 나오고 계속 눈만 마주쳤습니다.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깨어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저 그 얼굴만 보고 있는 상태로 한참을 있다가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일어나서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아니 지금도 그 표정이 기억날 만큼 섬뜩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어나자마자 안 쓰는 수건을 그 사이에 넣어서 공간을 막았거든요. 단순히 가위라고 생각하며 잊으려고 했지만 며칠 뒤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어느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인터폰으로 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대에 앉으니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시냐고 물으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외시경으로 쳐다보니까 웬 처음 보는 아줌마가 앞에 서 있더군요. 문 바로 앞에 서서는 제 쪽을 쳐다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시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계속 문 좀 열어달라고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문을 열어달라고만 말하는데 아무리 꿈속이라고 해도 제가 문을 열어줄 필요나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잘못 오신 것 같다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긋한 목소리로 문 열어달라고 부탁만 할 뿐 돌아갈 기미가 안 보였죠. 그렇게 계속 실기기만 하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일어나서도 대체 이런 꿈을 왜 꾸는 건가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잠에 들었을 때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자 꼬마아이가 눈앞에 서서는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더군요. 어디 마트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가 떼를 쓰며 문을 열라고 하는데 너 여기 오려고 하는 거 맞냐고 엄마 어디 갔냐고 묻고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악을 쓰더군요. 꿈속이었지만 약간 짜증이 나면서 그냥 문을 열고 애를 쫓아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외시경을 통해 밖을 보는데 시겁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제가 복도식 오피스텔의 끝자락에 살고 있어서 외시경을 통해 보면 좌우로 오피스텔들이 보이고 끝에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얼굴 하나가 빼꼼 나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어제 꿈에서 봤던 아줌마가 얼굴만 내밀고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던 게 아이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마다 그 아줌마 입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더군요. 즉 아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아이를 흉내내면서 말을 하고 있었죠. 뒷걸음질을 치며 침대까지 돌아오는 내내 밖에서는 문을 열라는 말이 들렸고 침대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은 팀장님에게 부탁하여 연차를 쓰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하며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허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한들 실제와 꿈으로 오가며 생전 겪은 적 없는 섬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한다고 한들 명확한 해답이 나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도 정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기분도 전환할 겸 밖을 돌아다니며 혼자 밥도 먹고 정처없이 걸으며 생각도 정리하게 되었죠. 그러다 제 눈을 이끌게 했던 건 다름 아닌 몇 달 전에 갔던 가게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물건을 샀던 곳 말이죠. 굳이 물건을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가게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사장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번에 여기 있던 인형 사간 분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맞다고 안 그래도 감사해서 몇 번 오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못 오게 되었다고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거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무슨 이상한 일 없었냐고 혹시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거 지금 집에 있다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사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거 지금 가져올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그거 팔면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미 산 건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달라고 하는 거냐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그거는 절대 집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안 그래도 그걸 선물해줬던 친구한테 말했다가 본인도 호되게 혼났다고 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천천히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게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는 물건이라고요. 본인도 친구분에게 선물 받았을 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장사 잘 되게 해주는 복을 부르는 물건이라고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게에 놓고 있었던 건데 제가 사가고 나서 친구분이랑 통화를 하시다가 얼핏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그리고 물건의 정체를 아시게 되면서 몇 주째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그제서야 저도 최근에 겪은 기이한 일을 말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사장님께 돌려드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더 이상 기이한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몇 달 지나고 나니 집에 들어오면 예전 그대로 안락함도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건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 그날 이후로 장사도 예전처럼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3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예년에 비해 매출이 확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다시 물건을 돌려주고 왔을 때부터 며칠은 무서워서 잠도 자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안 생기다 보니까 정말 사장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도 간혹 인테리어용 상품들을 사긴 하지만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주저할 때도 있긴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 아마 귀신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든 것이겠죠. 실제로 거기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건들을 가게에 놓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아마 사장님 친구분도 그것 때문에 선물을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사장님이 그 용도를 몰랐기 때문에 손님에게 팔았던 것이고요. 제보자분은 귀신을 부르는 물건을 집에다 가져다 놓은 건데 그러니 집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놓는 공간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 있는 물건이네요. 그건 그렇고 꿈에서 아줌마가 아이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게 괜히 상상이 되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네요. 몇 년 전 명절 연휴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촌이다 보니까 작은 우사들이 많아서 소똥 냄새가 나는 구간들이 종종 있었고 작은 외삼촌과 어머니는 이 냄새만 맡으면 어린 시절의 향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굳이 차 창문을 내려서 소똥 냄새를 맡으셨기에 저는 원치 않는 소똥 냄새를 맡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제가 공포 이야기에 빠져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언급하신 어린 시절의 향수라는 말이 트리거가 되어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출력되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프로 전설의 고향에서 구묘가 인간의 모습으로 손톱을 이용해 소를 관통하여 간을 빼먹는 무시무시한 장면과 함께 통오이를 드시며 그걸 무표정으로 보시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이 얘기를 언급하며 어머니가 당시에 그랬었는데 어머니는 무서운 게 없냐고 여쭤봤죠. 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 자신도 겁이 많고 무서운 건 무섭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무서운 걸 보는 건 공포 프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궁금증이 뿜어져 나와서 어머니가 어릴 때 겪으신 무서운 일화가 있냐 여쭤봤고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7남매 중에 셋째이신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첫째, 둘째 이모는 농사에 투입되어 밭일을 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로 동생인 이모 삼촌들을 돌보셨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모 삼촌들은 어머니를 아주 잘 따릅니다. 각설하고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든 놀러 가든 산 한두 개 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주로 마을회관 옆에 공터에 모여서 놀았던지라
어머니는 이모 삼촌들을 데리고 마을회관까지 가서 또래들과 놀곤 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댁은 산 하나만 넘으면 마을회관이었는데요. 등교를 하는데도 산 5개를 넘어야 했음을 감안하면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어 자연스럽게 밭일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예상 밖의 폭우가 내려 지역 자체가 얕게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이모들은 폭우로 인해 밭에 생긴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느라 여유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동생들을 데리러 마을회관에 갔다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이모 삼촌들을 데리러 산을 넘기 시작했죠. 시기가 겨울도 아니었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음에도 우중충한 날씨 탓에 뭔가 더 어둡고 뭔가 더 스산한 분위기가 나더랍니다. 발목 아래로 잠겨있는 얕은 물에 떠다니는 자잘한 자네들을 헤치다 보니까 산에 다다를 수 있었고 산을 거의 다 통과할 때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산 입구로 들어서는 이모 삼촌 무리와 조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바로 아래 넷째 이모와도 4살 차이라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이모 삼촌들은 어머니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이모 삼촌들을 달래며 산을 넘을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밭일을 하다가 비를 맞은 상태에서 물을 헤치고 산 하나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동생들까지 인솔하며 다시 산을 넘어 집으로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지름길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기존에 넘어다니던 산은 마을회관까지 꽤 돌아서 가는 경로에 있던 산이었는데 굳이 돌아서 갔던 이유가 외할아버지께서 마을회관과 집 사이에 있는 산은 절대로 오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 닥치니 굳이 눈앞의 지름길을 마다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별탈 없이 산 중턱쯤을 넘던 어머니께선 문득 산 꼭대기 쪽을 잠시 주시하셨는데 웬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의 형상임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다른 이모 삼촌들도 군인 아저씨가 있다며 입을 모았기에 스스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당시의 어머니는 산 꼭대기에 군인 아저씨가 있던 말던 크게 신경 쓸 체력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 삼촌들을 데리고 가던 길을 속행하셨고 다행히도 빠르고 무사하게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머니는 지치고 긴장이 풀려서 그대로 쉬다가 잠들어 버렸고 깨어나 보니 저녁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밝자 어머니께서는 이모 삼촌들을 데리고 평범하게 등교를 했는데 수업이 다 끝나는 2시쯤에 다같이 하교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늘 넘던 산을 넘어 하교를 하던 중 작은 외삼촌이 어머니를 잡으며 산 위쪽을 가리켰고 그날 봤던 군인 아저씨가 그 자리에 보였습니다. 그날보다 체감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안 했대요. 그도 그럴 게 해가 쨍쨍하던 날, 해가 쨍쨍하던 시간대에 산을 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군인과 가까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신 어머니께서는 이모 삼촌들을 인솔하여 2배 정도 빠르게 산을 통과하여 문제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 군인이 보이는 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를 외할머니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삼촌들이 벌써 군인 아저씨를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걸 외할머니께서 듣게 되신 거죠. 무슨 얘기냐고 물으시자 삼촌들은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 외할머니께 오늘 하굣길에 군인 아저씨를 보았고 어제도 집 뒤에 산을 넘다가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사색이 되는 동시에 날카로워진 눈매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자초지종을 물으셨는데 어머니께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제는 날이 너무 안 좋아서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평소 가지 말라고 했던 길에 갔으니 역정을 피할 순 없었죠.
삼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자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곤 외할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큰이모들에게는 동생들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 말씀하신 뒤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외할아버지는 조용하시고 아직도 정정하시고 침착하신 분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기에 어머니께서는 혼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며 미리 겁에 질려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따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텃마루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실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이 완전히 저문 후에야 외할머니께서 돌아오셨고 어딘가에서 쓴 부적을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걸 절대 품에서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낮에 보았던 군인 아저씨가 나와서 멀리서부터 서서히 어머니께 다가오는 꿈이었죠. 막다른 길에 있어서 도망도 못 치고 다가오는 걸 그저 보고만 있는데 일정 거리만큼 가까워지니 더는 다가오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더랍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몰골은 누가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전투모 아래로 얼굴이 3분의 1 정도 날아가 있었고 팔도 한 짝이 없었으며 배에는 구멍이 나서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군인은 한참을 그냥 보고 있더니 이내 답답한 듯 팔이라도 어머니 쪽으로 뻗으며 당장이라도 걸어올 것만 같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뭔가에 가로막힌 듯 다가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저걸 눈앞에 두고 눈을 감거나 등지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계속 군인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렇게 한참을 대면하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먼저 깬 삼촌들이 벌써 꿈에 나온 군인 아저씨의 모습을 묘사하며 서로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대요. 어머니께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께 이 일을 먼저 말씀드렸고 외할머니께선 예상했던 일이었는지 이미 먼저 일어나 나갈 채비를 마치신 상태였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을 대동하여 근방에 있던 큰 절로 향하시게 되었죠. 절에 다다르자마자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어른들의 짧은 대화가 끝나자 외할머니께서는 셋을 부르고 엄명을 내리셨대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등교도 하지 않고 절에서 지낼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나이대였던 이모 삼촌들에게 절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외할머니께서 항상 옆에 붙어 감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절을 올리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 말고는 절 안에서 뛰어노는 게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란 기간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외할머니께선 이모 삼촌들이 마당에서 놀던 중에도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절을 올리셔서 당시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등하교 중에 군인을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마을에서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해당 뒷산의 마을 어른들과 무당들이 함께 올라가 제사를 올리며 구슬하였고 의식이 잘 되었는지 이후에는 그냥 평범한 산이 되어 제가 어렸을 적에 삼촌들과 밤을 따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른이 된 이후에 듣게 된 진실은 해당 산은 6.25 때 큰 전투가 있었던 장소라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주신 부적은 외할머니와 친한 마을 언니분이 무당이라 부적을 빠르게 써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보다 먼저 그 산을 넘었다가 군인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일을 겪으셨던 과거 시점에도 이미 행방불명이 되신 두 번째 서열이었던 이모가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7남매로 알고 있는 이모 삼촌들은 사실 8남매였던 거죠. 이 두 번째 이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 뒤에 산을 넘게 되셨고 국군이 아닌 북한군을 보게 되면서 이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알렸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댁은 한반도 내륙에서도 첩첩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북한군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당시에는 그냥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늦은 밤에 방을 나서는 둘째 이모의 모습을 외할머니께서 보셨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둘째 이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둘째 이모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로는 둘째 이모 말고도 군인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국군을 본 사람들은 국군이 자꾸 보이고 꿈에도 나왔지만 절에 기도를 한참 올리고 왔더니 괜찮아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죽어서 발견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보신 군인은 국군이니 해를 당하시진 않았겠지만 젊은 날 억울하게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어머니를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군대 괴담에서도 옛날 군복을 입은 귀신들이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군부대가 위치한 곳들이 대부분 산속이 많고 격전지였던 곳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전쟁 관련한 귀신 목격담이 많네요. 귀신을 봤을 당시를 상상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다만 보통 귀신이 나타나면 대부분 죽지는 않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실종되거나 죽는다고 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네요. 404호를 빌리고 싶습니다만 그 우스꽝스러운 녀석이 말했다. 기묘한 것을 요구하는 녀석은 자주 있지만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요구도 외견도 특별히 이상했다.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등은 구부러져 있다. 목소리는 무리에서 짜내는 것 같은 불쾌한 목소리였다. 게다가 이 더운 날씨에도 온몸을 감싸는 시커먼 코트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는 404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길하다고 건물 주인이 빼버렸어요. 여길 보세요. 이렇게 말하며 나는 건물의 조감도를 보여줬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404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리겠다는 겁니다. 바보인 건가? 아니면 어디 조폭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보낸 것일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는 방이니까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지불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404호를 나에게 빌려준다는 서류만 만들어서 나와 계약해주면 됩니다. 방은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이 녀석은 미치광이다. 틀림없다. 나는 우라통이 터져서 언성을 높여버렸다. 이봐 당신, 적당히 안 하면은 경찰 부를 거야. 장난이라면 어서 돌아가. 시끄러운 것을 알아차린 소장이 사무실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온다. 공연히 화를 내고 있던 나는 소장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찌꺼리듯 이야기했다. 나에게서 모든 경위를 들은 소장님은 손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이상한 손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자네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겠나? 자, 소장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자. 말도 안 되는 것이 틀림없다. 없는 방을 빌린다니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사무실에 안에 틀어박혀 소장이 언제까지고 참을지 보자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니요, 저희 쪽이 실례했습니다. 라고 소장이 사과하는 것이 들렸지만 드디어 소곤소곤하는 목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언제쯤 끝날지 30분도 넘게 기다리다 졸기 시작했을 때 소장이 나를 깨웠다. 이 손님에게 404호실을 빌려드리게. 그렇지만 소장,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평소처럼 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수속을 밟아. 서로 404호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했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럼 건물주에게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아까 물어봤다. 집세만 지불한다면 자잘한 것은 상관 않겠다고 하더라. 관청에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없는 방이니까 보고하지만 않으면 돼. 입만 잘 단속하면 된다. 분명 소장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싶다.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 같군요. 그럼 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은 여기 있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하며 눈앞에 가방을 열고 지폐 뭉치를 꺼냈다. 예, 즉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봐, 자네 빨리 하게. 기분 나쁜 소장 녀석 때문에 마지못해 나는 이 바보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류를 만들어 놈에게 사인을 요구한다. 놈은 손까지 시커멓다. 필적이 이상해서 읽긴 어렵지만 이름은 니알라토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끝난 것 같군요. 이제부터 이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실례하겠습니다. 그놈은 사무소에서 나갔다. 소장님, 이거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범죄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말려들면 큰일 납니다. 이상해도 이상한 대로 괜찮아. 돈은 지불하니까 괜찮잖아. 없는 방을 빌리는 일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만 이사라고 말했잖아요. 남의 방에 무리해서 얹혀 살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바로 내쫓아야지. 빌려준 것은 어디까지나 404호니까. 404호라면 좋지만 이외에는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계약한 날짜가 다가왔고 이놈이 짐을 가지고 건물로 올라갔다. 그 모습을 보다가 몰래 쫓아가 그놈이 들어간 방으로 쫓아갔고 분명 잘못된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초인종을 눌러 쫓아낼 생각이었다. 배를 누르니 시커먼 놈이 방 안에서 나타났다. 아, 지난번 당신입니까? 무슨 용건이십니까? 아니,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빌린 건 404호라는 계약이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04호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라도 있나요? 장난치지 마. 이상한 일을 했다가 경찰이 찾아와서 귀찮아져.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 유감스럽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 따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나는 4층의 방의 개수를 셌다. 조감도에서는 401호에서 405호까지의 방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404호는 존재하지 않으니 방은 4개인 셈이었다. 방이 4개니까 문도 4개, 단순한 계산이다. 그러나 문은 어째서인지 5개가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된 것 같으니 저는 들어가 보죠. 놈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지만 나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다. 짜증이 나서 다른 모든 방에 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퇴거자가 나오게 되어 그 건물의 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일주일 전을 떠올리며 4층에도 들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로 4층에 가니 거기에는 404호가 있었다. 아마 그 녀석이 남의 방에 억지로 정착하고 방 번호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401호 거주자에게 물었다. 어라? 404호실은 없던 건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닐까요? 402호 거주자. 404호입니까? 확실히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어느 사이에 사람이 사는 것 같네요. 조금 이상하지만 딱히 이쪽에 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403호 거주자. 옆방? 이사 왔을 때 인사하러 왔었는데 그닥 이상한 건 모르겠던데. 405호 거주자. 옆방 사람이요? 흑인인데 멋있어요. 마치 배우 같던데. 이상한 일이었다. 다른 층에 가보면 문은 모두 4개다. 4층만 5개가 있다. 404호만 어딘가에 툭 튀어나와 있기라도 한 건가? 관리인에게도 물어보자. 404호실에 이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과 4층에 가보니까 정말 있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지만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잖아요. 서류도 빈틈이 없고 건물주도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변한 것은 없습니까? 손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묘하게 밋밋한 얼굴의 사람이 많았어요. 전에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상담소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옆방 놈들도 관리인도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다. 도시 사람들이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말인 것 같다. 한 번 더 가보기로 하고 놈의 방패를 다시 누른다. 또 당신입니까? 적당히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조금 방 안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거절합니다. 나는 돈을 내고 이 방을 빌렸습니다. 당신이 멋대로 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대로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무리해서 안을 보려고 놈을 밀어젖히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쾅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부딪혔다. 뭐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방탄유리라도 붙어있는 것 같았다. 방에 용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관리회사의 직원이야. 그렇다고 해도 무단으로 출입할 권리는 없습니다. 놈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내렸다. 오, 여기다 여기. 저기 404호죠? 아, 안녕하십니까. 주문하신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입니다. 운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택배기사는 내가 튕겨나간 공간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뭐야? 어째서 저놈은 지나가는 거야? 저 사람은 짐을 운반하는 게 일이니까요. 방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나도 들어갈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다. 일단 물러서기로 하지만 절대로 저 방 안을 보고 말 테다. 어떤 마술인지 몰라도 트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계략을 파헤치자. 어떻게든 놈을 당황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봤지만 좋은 수가 떠오르질 않는다. 너 요즘 붕 떠서 이상한 것 같은데? 소장이 말을 걸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말해줬다. 너 그런 짓은 안 된다. 손님의 프라이버시에 깊이 파고드는 거는 좋지 않아. 그렇지만 놈은 살고 있어요. 404호에. 확실히 이상하지? 그렇지만 집세는 확실히 지불하고 있다. 관리회사로서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는다. 왜죠? 돈은 지불하고 있으니까. 말이 영 통하지 않았다. 손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너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있진 않을 거야. 자, 시시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일해. 시시해? 시시한 것이라고? 소장도 관리인도 다른 거주자들도 이상하다. 그리고 결국 한 달이 지나고 나의 의문도 풀릴 날이 왔다. 아, 이봐. 전에 그 404호실이 퇴거한다고 한다. 가서 확인하고 수속해서 와. 됐다. 드디어 볼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훌륭한 기회다. 반드시 트릭을 파헤칠 테다. 404호의 벨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발을 내디딘다. 좋았어. 이번에는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방에 들어왔다. 이렇게 쉽게 들어오다니 조금 맥이 빠진다. 빨리 확인을 맞춰주시지 않겠습니까? 흑인 녀석이 뭐라고 말해대지만 알 바 아니잖아. 나는 드디어 들어온 방 안을 차분히 둘러봤다. 무엇인가 이상한 것은 없을지, 어딘가 묘한 곳은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약 1시간 동안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이상한 곳은 없었다. 지극히 보통인 방이다. 나는 완전히 난감해졌다. 졌다. 항복이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정말로 알고 싶어. 가르쳐주지 않겠나? 무슨 이야기시죠? 이 방 말이야. 어떻게 방이 새롭게 생겨난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방이 생겨난 것이죠.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사라집니다. 이미 확인은 끝났겠지요. 나는 이제 돌아갈 겁니다. 당신은 어쩔 겁니까? 뭐가 계약이라는 거야? 비밀을 말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겠지. 분명 무슨 비밀 도구라도 장착했을 거다. 반드시 찾아낸다. 아, 돌아가라고. 확인은 끝났어. 깨끗하네. 같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후후, 그렇다면 먼저. 그리고 놈은 방을 나갔다. 그로부터 놈이 돌아간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밖도 어둑어둑해져서 아무래도 벌써 저녁인 것 같았다. 일단 돌아갈까? 나는 문을 열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금 장치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된다. 나쁜 예감이 든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것도 열리지 않는다. 베란다로도 나갈 수가 없다. 문득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밖은 어두워져 간다. 밖에서 걷는 소리가 난다. 4층의 다른 거주자가 복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을 두들기며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 지나쳐간다. 도대체 왜 밖이 어둑어둑한 걸까? 지금은 아직 3시인데 왜 어두워진 것일까? 밖을 보면 그동안 보아온 광경과는 전혀 다르다. 여태까지는 그저 보통의 평범한 거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공간만이 보일 뿐이다. 그로부터 벌써 반년이 지났다. 놈의 말이 생각난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사라진다. 어쩌면 방은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계약 종료라는 것은 내가 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방을 나가는 것이다. 즉, 내가 이 안에 있는 한 이 방은 존재할 수가 있다. 방은 나를 죽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가득하다. 어째서인지 물도 나오고 전기도 통한다. 여기에서 나아가고 싶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